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종과학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안은성. 저는 하지은. 저는 박예찬입니다. 네, 저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간단한 질문 한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가 관장님을 만나뵈려고 조사를 하던 도중에 우연히 이메일 아이디를 보게 됐는데 펭귄 천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 아이디를 이런 식으로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희한하게도 여자 중학교를 다녔어요. 저기 보면 일신 중학교라고 있는데 원래 여자 학교였거든요. 근데 잠실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남자 학교에 자리가 없으니까 여자 학교에 2학년, 3학년 두 반씩 있는데 거길 다녔어요. 네, 당연히 학교에는 13반의 여학생이 있고 두 반의 남학생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클럽 활동 같은 거 하면서 이름 말고 별명을 짓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던 어떤 여학생이 멍게라고 짓더라고요, 자기 별명을. 나도 뭔가 근사한 거 짓고 싶었어요. 딴 친구 봤더니 알고 봤더니 뭐 늘 그 자리에 노을진 창가 뭐 이렇게 근사한 거 짓는데 나는 딴 친구들 거 못 보고 그 여학생, 내 앞에 있는 여학생이 그 멍게라고 하는 걸 보고선 아니 앞에 여학생이 멍게라고 그러는데 내가 또 그 앞에서 뭔가 시적인 이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미안해서. 그래? 그럼 난 펭귄 했죠. 그 펭귄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고, 천사는 숫자 천사 쓰면서 뭔가 천사처럼 살아볼까?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별명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쓰이고 있고요. 또 그때는 되게 말랐었는데 나중에는 하여튼 되게, 지금은 살이 많이 빠졌지만 한때 살이 쪘었거든요. 그 몸매가 펭귄과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해서 또 이렇게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 펭귄 되게 좋아하는데요. 펭귄 냄새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펭귄을 가까이서 보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관장님의 책 중에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1권이랑 2권을 읽었었는데 네. 그중에 1권에서 과학도 그렇다. 계산이든 사고든 관찰이든 실험이든 과학자의 일상은 실패 연속이다. 100번에 한 번쯤은 성공한다. 과학자들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다. 원래 과학은 실패이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관장님께서도 실험이나 연구를 하시면서 좌절감을 느끼셨거나 아니면 이를 극복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특별하게 그 과학자에게서 실패가 엄청난 사건이어서 극복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과학을 하려면 또 가설도 세우잖아요. 가설이 잘 세워지나요? 안 세워지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가설을 세우는 데도 실패하고 또 세워진 가설에 따라 실험하는 데도 실패하고 자기가 실험해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도 실패하고 또 심지어 자기가 얻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 데도 실패해요.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오늘 실패했네. 야, 나 너 큰일 났어. 난 너무 좌절에 빠졌어. 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매일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언제나 한 번쯤 성공하면 그날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실패라 그러면 정상적인 게 있다가 뭐 안 되면 실패인데 기본적으로 과학자는 실패를 깔고 있어요. 깔고 잘 되면 성공이기 때문에 굳이 특별하게 난 오늘의 얻은 실패를 극복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험실에 있을 때는 매일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이런 식의 데이터가 나올 거야 생각했는데 절대로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아요. 다른 데이터가 나와도 괜찮아요. 뭔가 이걸 해석하면 되지만 근데 아예 데이터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이런 새로운 물질이 생길 줄 알았는데 새로운 물질이 생기지도 않고 생겨도 너무 조금 생기고 그럼 계속 방법을 바꿔 나가잖아요. 또 재료를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신도 뭐 과학을 하다가 실패해봤냐라는 질문은 사실 적당한 질문이 아니에요. 혹시 성공해봤어요? 이런 게 맞는 질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실패했죠. 평생 실패하다가 아주 가끔가다 하나씩 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어떤 페로몬을 합성하는데 40개의 단계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 페로몬을 합성했다는 건 적어도 40번은 성공한 거예요. 언제면 10년 동안. 계속 안 되다가
뭐 그런 거였고, 그러니까 과학 뭐 실패해봤냐라는 것은 그 매일 실패한다. 심지어 과학자가 아닌 지금에 있어서도 예, 과학관을 경영하는데도 계속 실패를 하죠. 아, 요걸 이런 식으로 전시하면 좋겠어, 이런 교육프로 만들면 좋겠어 했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진 않은 거고, 가지고 실패에 빠져서 어떻게 극복했냐, 시간이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과학자 그러면 누구 떠올리세요? 슈레딩거. 슈레딩거, 또 뉴턴이요. 뉴턴, 저도 요즘 양자역학을 배우고 있어서 예. 하이젠베르크. 하이젠베르크 그런 사람 떠오르잖아요. 뭐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 그런데 제 친구의 절반이 과학자거든요. 저는 제 친구 과학자들을 보고서 단 한 번도 천재는커녕 똑똑하다고 느껴본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내 주변에 과학자 중에. 저희 지도 교수님도 그랬었고, 그런 여러분이 말한 분은 정말 천재예요. 100년에 한 명 나오는 천재들이 우리가 과학자의 상징으로 하고 나니까 우리 과학자들은 되게 똑똑한 사람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과학자들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 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실패를 하고도 아이 뭐 할 수 있자고, 또 성격도 좋아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인 거죠. 그러니까 뭐 실패하지 않았어. 아마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도 무수히 많은 실패를 했죠. 특히 아인슈타인은 산수 잘 안 돼가지고 잘 못했는데 자기 첫 번째 부인이 풀어주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도 은성이랑 같은 책을 읽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물고기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미끼를 통해서 고통을 경험하는 이유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사실 책에서 언급하신 많은 사람들처럼 이 물고기의 통각 인지 능력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극도의 굶주림 때문이라니 정말 상상도 못하는 원초적인 이유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은 왜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실수를 실수라고 생각하지 못한 경우도 있죠. 실수를 실수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고 계속 실수하는 거고, 실수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 아, 나 실수했네, 이거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 자극이 그닥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실수가, 우리가 하는 실수가 물고기 같이 뭐 미끼에 걸려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정도의 실수다, 그러면 뭐 다시 하지 않겠죠. 그런 실수라면 사실 다시 할 수도 없어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인생이 아마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 감당할 만한 정도의 실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저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실수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단순한 거 실수 많이 하잖아요.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을 때, 지동설 세계관에 있어서 중심이 뭐예요? 예? 태양이죠. 그죠, 태양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지동설의 중심 지구죠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동설은 지구가 도니까 지구가 중심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림을 한 번만 그려보면 절대로 틀릴 수도 없는 문제인데, 아마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순간적으로 지동설의 중심이 뭐야? 그러면 지구라고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방금 그럴 뻔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그런데 그 똑같은 실수도 이거 틀리면 안 돼, 틀리면 안 돼, 틀리면 안 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틀려버리는 경우 많죠. 그러니까 뭐 TLC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 레이어 크로마토그래피,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 할 때, 요즘은 되게 양철판에 나오는데 제가 할 때는 유리판에 많이 했거든요. 유리판에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거 갖고 가다 깨트리면 안 돼, 깨트리면 안 돼, 떨어뜨리면 깨져 했는데 그 생각하면 떨어뜨려요. 그냥 쭉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면서 가면 아무런 문제 없는데, 이거 떨어뜨리면 큰일 나, 맘먹으면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실수들은 오히려 자기가 만드는 강박인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또 이제 책에서 분노 기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뇌의 한 부분인 편도체에서 시작된 분노라는 감정이 이유가 설명되기도 전에 이 겉줄로 전달된다는 말씀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분노 기작에 교감신경 또 부교감신경이 관여하기도 하고 위협에 의한 기작이다 보니까 이제 이성적인 것보다 앞서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나면 왠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먼저 나서 앞을 가립니다. 분명 이제 화가 나서 우는 건데, 화가 난 건데 속상해서 우는 것처럼 보여서 억울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혹시 이것도 분노 기작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분노 기작이 뭐 사실 이성보다 감정적으로 먼저 반응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때부터 그 위협을 당했을 때 막 생각하고서 이걸 화낼 일이 아니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사자가 달려들면 무조건 내가 화를 먼저 내야 되는 것처럼 뭐 그런 이유였을 텐데 그 화가 났더니 눈물이 앞을 이렇게 가려요. 그런 게 막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화를 눈물로 내. 이게 차라리 낫거든요. 나는 화가 나면 주먹이 나가. 그러면 되게 반사회적이 되잖아요. 근데 화가 났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면 사실은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아요. 반사회적인 행동이 아니야. 눈물이 나는 거. 근데 내가 눈물이 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화를 낸 거라고 생각을 안 해줘. 그건 좀 억울해. 그렇잖아요? 얘기하면 되죠. 나 화났어라고. 저도 사실 화를 잘 못 내요. 나도 화가 자주 나요. 화가 자주 나서 우리 직원한테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과학관의 그 동료들에게 내가 화난 표시를 말로 분명히 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럴 때 화라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났다면 너는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든 거잖아요. 화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면 상대방에게 그 의사 전달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큰 소리로 상대방이 겁날 정도로 울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표정을 짓든지 어떻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화나면 눈물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화를 잘 못 내요.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잘 이렇게 팁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그 책을 읽어보니까 잠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그 책에 나온 바로는 잠이 이제 뇌가 활동하면서 생긴 노폐물을 제거하기도 하고 수집한 정보를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잠이 많거든요, 사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잠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갓 태어난 신생아들처럼 또 잠을 되게 많이 자거나 아니면 노인처럼 이렇게 잠을 덜 자는 이런 거를 설명함에 있어서 잠이 많다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올바른 표현인가요? 잠을 몇 시간쯤 자요, 하루에? 저요? 이제 그 방학이라 그러면은 저는 11시간 정도. 11시간. 그건 되게 많이 자네요. 우리는 왜 잠을 자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과학책인데 거기서는 하루에 무조건 8시간을 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순하게 그 뇌에서 이렇게 뭐 쓸데없는 정보들을 처리하고 우리가 중요한 정보는 장기 기억 장치에 옮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억들을 시냅스를 연결해서 논리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잠이 여러 가지 신체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도 잠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11시간 자면 허리 아프지 않나요? 근데 저는 잠을 되게 못 자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벌써 한 20년? 20년 동안 4시간 이상 안 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피곤해요. 항상 피곤하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잠은 많이 자야지 되는데 11시간 지금 지나치게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8시간 정도에 좀 맞춰보면 뭐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상식적으로 뭐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입 준비하는 사람이 8시간 잔다 그러면 이거 너무 많이 자는 거 아니야? 그러죠. 근데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뭐 학력고사에 1등 전국 수석했던 사람들이 인터뷰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 나와요. 잠은 충분히 잤고요. 뭐 교과서 중심으로 학교 수업을 중심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막 나올 때 난 처음에는 그건 그냥 상투적인 말인 줄 알았어요. 그냥 교과서처럼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공부 아주 잘하는 친구들은 잠 많이 자고 교과서 중심으로 학교 수업을 제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이라는 과정은 되게 필요해요. 특히 잘하는 청소년들에게서는 잘 때 성장 호르몬 막 분비돼서 키도 크고 그 뇌도 정리가 많이 되고 이렇게 한데 또 한편으로는 잠이 잠을 부르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어쩌다가 한번 뭐 지나치게 많이 잘 때가 있거든요. 자보면 내가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잘 수가 있지? 하고 싶을 만큼 막 잠이 와요. 근데 이게 막 일어나려고 해도 잠에 취해서
자게 되는 거죠. 또 주변에 보면 정말 게을러서 잠만 자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많은 경우가 잠이 많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좀 되게 지나치게 많이 피곤했죠. 주로 게임을 하면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게임은 엄청나게 큰 몰두를 요구하잖아요. 몰입을.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인치고요. 아, 나는 게임을 1시간 했어. 그럼 내가 1시간 한 게임을 했으면 내가 8시간 공부할 거를 7시간밖에 못했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8시간에서 1시간 손해보는 게 아니라 게임을 1시간 했다는 것은 한 2시간에서 1시간을 손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은 총량이 한 2시간밖에 안 돼요. 고등학생도. 근데 그 게임은 고도의 그 몰입도를 요구하잖아요. 심지어 내가 수학 풀 때보다 더 몰두를 해야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1시간 게임을 했다는 얘기는 내 몰두할 수 있는 에너지의 반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8분의 1을 쓴 게 아니라 50%를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뭔가에 몰두했으면 당연히 잠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 몰두한 게 뭔가 창조적인 일들에 몰두한 건지, 공부를 한다든지, 내가 곡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다 보니까 뭐 책을 많이 읽어서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잠이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게임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아니면 축구를 하루 종일 했더니 피곤해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잠은 요구하죠. 하지만 잠이 나한테 온다는 것은 내 몸이 필요하니까 그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잠이 너무 많아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잠이 많이 필요한 걸까?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해서 아니면 게임을 해서 볼 필요는 있죠.